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해외 언론들에서 이 반도체 관련해서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이 보도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최근 중국 SMIC에 반도체 제조의 핵심 장비를 매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언론 보도와 미국이 중국, 화웨이, SMIC에 이어서 또 다른 규제 타겟을 설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SMIC,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이죠. 14나노 공정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 현재 삼성전자와 TSMC만이 할 수 있는 7나노 미세 공정에 도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중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밀어준과 동시에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수출 제재 조치를 당한 업체인 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SMIC가 7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에 쉽사리 진입할 수 없는 이유는 현재 파운드리 시장의 선두주자인 TSMC와 삼성전자 그리고 나머지 반도체 기업들 간의 기술 간극이 워낙 크고 기술 장벽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경색되어가는 시점에서 퀄컴, 엔비디아, AMD 등의 유수의 패미스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에게 제품 생산을 맡기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죠. 거기에 결정적으로 7나노 공정까지는 기존의 DUV 장비를 통한 멀티 패턴 인공정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지만 5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부터는 거의 필연적으로 EUV 장비가 요구가 되는데 이 EUV 장비를 중국 SMIC는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밀어줄 테니 자본력이 충분함에도 한 대도 없다는 것이죠. EUV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이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SMIC는 여러 차례 ASML 측에 장비 구입을 요청하였지만 미국 정부의 반대로 인해서 SMIC는 EUV 장비를 결국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는데요. SMIC가 EUV 장비를 획득했고 구입하게 된 경로는 다름이 아니라 한국 기업 SK 하이닉스였다는 것입니다. 하이닉스가 사용하던 중고 EUV 장비를 1,100만 달러, 대략 130억에 매입을 했다는 것이에요. 중국이 직접적으로 ASML로부터 컨택해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막히자 우회해서 장비를 구매했다는 것인데요. 이 SK 하이닉스의 입장에서 현 상황을 해석해보자면 사실 EUV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 시점에서 얼마나 수익성이 클까를 생각해본다면 우선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제조 기업이죠. 이 파운드리를 거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SMIC가 EUV 장비를 가지고 파운드리 시장에서 입지를 키워나가는 것은 큰 관심사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EUV 장비를 활용할 만한 메모리 반도체 공정은 극히 제한이 되죠. 고성능 디램 생산 공정에서 일부 활용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전세계 디램 시장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이렇게 3강 체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삼성은 EUV 공정을 활용한 디램 생산에 들어갔고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죠. 이번 달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EUV 분야의 경력 즉 공개 채용을 진행 중에 있고 4세대 10나노 디램 양산이 2021년 초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었어요. 물론 EUV 노광 장비가 미세 선폭의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장비이고 앞으로 시장 수요가 늘어날 고성능 반도체 제품의 제조에서 요긴하게 사용될 장비는 분명합니다만 하이닉스의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EUV 장비를 가지고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EUV 공정을 통해 제조될 디램 역시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크지 않을 거예요. 큰 수익성을 당장은 불러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일부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기껏 비싼 돈을 주고 EUV 장비를 샀는데 막상 수익을 뽑을 데가 없으니 EUV 장비를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라도 생산하자는 쪽으로 노선이 바뀌었다고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로 하이닉스가 SMIC로 EUV 장비를 매각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하이닉스의 사업 구조의 특성상 미국의 대중국 규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과의 모종의 합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SMIC는 어차피 미국에게 제재를 강하게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EUV 장비 하나 넘겨봤자 SMIC는 어차피 끝났다고 판단한 하이닉스의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SMIC가 EUV 장비를 하이닉스 측으로부터 구입한 것이 정말 해외 언론의 보도대로 사실이라면 국가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중국 반도체는
최근에 한국과 대만 등으로부터 이 반도체 경력직 우수 인력 모집에 혈안이 되어 있고, 특히 화웨이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반도체 리소그래피 장비를 직접 제조하거나 혹은 관련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기도 했었죠. 화웨이의 뜻이 사실상 중국 정부의 뜻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자체적으로도 반도체 장비를 만들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EUV 장비를 활용한다면 7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 진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삼성과 TSMC가 양분하고 있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SMIC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해외 외신의 보도이고 아직 국내 언론들에서는 적극적으로 언급이 안 되고 있으며 하이닉스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속단하기에는 이르겠지만, 정말로 SMIC가 EUV 장비를 매입한 것이 맞다면 조금은 우리나라 반도체에 꺼림직한 소식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만 언론 디지타임즈죠. 이 디지타임즈에서 미국이 중국 반도체에 대한 또 다른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고, 그 대상은 메모리 반도체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양쯔강 메모리, 창신 메모리 등이 규제 대상으로 유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이 과거에 야심차게 키웠던 푸젠진화라는 반도체 기업이 있었죠. 2016년에 중국 정부와 푸젠성 등이 약 7조 원을 투자해서 세웠던 기업이고, 서버용 DRAM을 특화시켜서 생산하겠다는 취지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푸젠진화 소속의 엔지니어들이 미국 마이크론의 기술을 베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미국 정부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았었고, 사실상 완전히 망한 상태죠. 이렇게 미국은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전 사례로부터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해당 언론의 보도대로 추후에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 기업들마저 타겟으로 삼는다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분명한 반사 이익이 예상되는데요. 이 DRAM에 비해서 기술 장벽이 낮은 낸드 플래시 시장을 보더라도 이미 양쯔강 메모리는 이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128단 적층형 샘플 제품을 공개한 바 있었고, 올해 안에 양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DRAM 제조 기업들을 대놓고 규제하자 이 낸드 플래시를 주로 하는 기업이었던 양쯔강 메모리가 DRAM 생산을 우회적으로 준비하는 모양새라고도 보여지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파일을 빼앗기 위해서 중국 내에서는 자국 정부 주도하에 끊임없이 우회적인 통로를 마련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마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현재 위상을 보다 굳건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제는 고용량 서버나 슈퍼컴퓨터 등에 탑재되는 고성능 DRAM 등의 수요가 늘어가는 시점에서 DRAM 생산에 EUV 장비도 도입되고 점차 기술 장벽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더 추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중국 정부라면 중국의 제조 기업들에게 의무적으로 중국 내 기업이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꼭 사용하도록 규제, 제한 등을 걸 수가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시장처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등의 방법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도 어느 정도 기술이 비슷하고 비슷한 레벨에서 견뎌볼 수 있을 때 고려를 해볼 만한 내용이지, 한국과 중국 반도체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지면 사실상 불가능한 무의미한 대응 방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발 바이러스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엄청난 변수가 생겼습니다. 다가오는 미국 재선이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이 강경한 규제, 스탠스, 이러한 것들이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가지는 않을까, 이렇게도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 달에 한국, 일본 등의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을 해서 좀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시킬 포석인 것으로 해석이 되었는데, 해당 일정도 취소가 될 것으로 보이죠.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시국입니다. 이러한 시국 속에서 항상 즐겁고 알찬 소식 전해드릴 수 있는 즐거운 한국인 관광객에게도 잘 알려진 일본 오사카의 보거 요리 전문점 즈보라야가 지난 15일 100년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불러온 불황을 버티지 못하고 2개 점포의 문을 닫은 것이다. NHK 등 일본 언론은 오사카 구시가지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이 식당의 보거 모양 풍선 간판이 철거되는 장면을 생생히 전했다.
이 식당은 지난 4월 7일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날 이후 영업을 재개하지 못한 상태였다. 1868년 창업한 도쿄 도시락 전문점 고비기초 빅마스도 코로나19의 불황을 피하지 못하고 지난 4월 폐업했다. 1885년 창업한 야마가타현의 장아찌 전문점 마루아치 야타라츠케, 1936년 창업한 도쿄의 교자 전문점 스위터포즈도 비슷한 이유로 장사를 접었다.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100년 이상 숱한 위기를 거치며 살아남은 가게들조차 코로나19 여파 앞에선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불황에 깊다는 의미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요식업계에선 아베 정부의 정책적 무능이 이런 참혹한 결과를 빚어냈다는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22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도쿄 상공 리서치가 집계한 지난 2월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기업형 점포의 코로나 도산 건수는 500건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요식업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업이 5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음식점 도산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올해 13.2%가 늘었다고 한다. 마이니치 신문은 정책 목표를 고용 유지에 맞춰온 아베 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앞에서 원좌왕하던 정부의 모습이 요식업계 관련 정책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됐다는 것이다. 임대료 지원 정책이 대표적이다. 지난 4월 7일 도쿄 등에서 선언된 긴급사태 이후 점포 임대료 같은 고정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논의가 시작됐지만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건 지난달 4일이었다. 극심한 매출 하락에 시달리는 점포들 입장에선 너무 늦은 시점이었다. 긴급사태 선언 직후 휴업에 나선 상당수 점포가 다시 영업을 재개하지 못한 이유다. 다양한 드라마 배경으로 유명한 도쿄 진보초의 이자카야 요노스케의 경우 4월 한때 하루 매상이 3만원 수준으로 떨어진 뒤 긴급사태 선언 다음 날부터 휴업에 들어갔지만 고정비를 버티지 못해 지난 5월 28일 폐업을 결정했다. 사업자에게 6개월간 임대료를 지불하겠다고 한 아베 전 총리의 발언이 공수표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마이니치 신문은 재계 목소리를 인용해 아베 정부의 이 같은 더딘 대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에너지 관련 기업 간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무엇을 곤란해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고, 경제단체 관계자는 경제산업성이 기능부전에 빠져있는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경산성은 요식업 소비 캠페인의 민간 위탁비를 과다 측정하는 바람에 최근 재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원래 지난 7월 시작돼야 하던 사업이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마이니치 신문은 경산성 내에서 임대료 정책 관련 건의무로 국토교통성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변명이 나오는 점도 문제라며 3차 추경을 앞둔 상황에서 실책이 반복되면 일본 경제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 영향 일본 실업률 3%대 진입 실업자 200만 명 넘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일본 고용시장의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2일 발표한 8월 노동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완전 실업률은 전월 대비 0.1포인트 올라 3.0%를 기록했다. 일본의 완전 실업률이 3%대에 진입한 것은 2017년 5월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또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8월의 완전 실업자 수는 7개월째 늘면서 20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선 49만 명 급증한 수치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올 5월 하순까지 발효됐던 코로나19 긴급사태가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후생노동성이 이날 발표한 8월의 유효 구인배율은 1.04배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8개월 연속 악화한 수치로 2014년 1월 이후 6년 7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 유효구인 배율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 한 명을 놓고 기업에서 몇 건의 채용 수요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대비 높을수록 인력 수요가 많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올 4월 7일 도쿄 등 전국 7개 광역지역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회 경제적 활동을 억제하는 긴급사태를 선포한 뒤 같은 달 16일 전국으로 확대했다. 긴급사태는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해지면서 5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풀려 5월 25일을 기해 전국에서 모두 해제됐다. 그러나 10월 1일에만 600명대의 신규 감염자가 나와 누적 확진자가 8만 5천 명대로 늘어나는 등
긴급 사태 해제 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은 감염 확산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는 고용시장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고 판단하고 국내 여행 장려 정책인 고투 트래블 대상에 그간 제외했던 도쿄도를 포함하는 등 경제 살리기를 병행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0cm 소녀선마저 철거시킨 일, 더 당당히 베를린 중심에 들어섰다. 독일 수도 베를린 거리에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한국의 소녀상이 세워졌다. 지난해 독일의 한 기념관에 전시됐던 채 10cm가 안 되던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의 외교적 압박으로 철거된 후 1년여 만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독일 공공장소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연합뉴스와 베를린의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 협의회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의 비르키엔 거리와 브레머 거리가 교차하는 지점에 세워진 이 소녀상은 단발머리에 치마 저고리를 한 소녀가 의자에 앉아있는 형상이다. 왼쪽 어깨에는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아있고 오른편에는 빈 의자가 놓여있어 시민들이 이 의자에 앉아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다. 설치 장소가 지하철역 인근으로 음식점과 카페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지역